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의 임명환입니다. 먼저 오늘 블록체인 미드업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CBDC 현황 및 시사점인데요. 먼저 CBD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최근 주요국의 CBDC 관련 연구 및 실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이라든가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명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CBDC 관련 전망 그리고 시사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BDC는 일반적으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명목 화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CBDC는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정형이냐 토큰형이냐 그리고 소매형이냐 아니면 거액거래할 수 있는 도매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CBDC 관련 연구와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약간의 배경이 좀 다릅니다. 선진국은 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융 포용 측면에서 CBDC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전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한이 등장하고 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CBDC의 도입 논의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CBDC 관련해서 주요국의 어떤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 개발을 살펴보면 초기에 이론적인 연구, 그다음에 분석적인 그런 연구 단계에서 벗어나 최근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를 실험하는 단계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CBDC를 도입하는 그런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CBDC를 크게 도매형과 소매형으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관련 프로젝트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매형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세대 거액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도매형 CBDC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매형 CBDC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형 CBDC를 과연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형 CBDC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앞선 나라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제스퍼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통해서 도매형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유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매형 CBDC에 대한 실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매형 CBDC 같은 경우에 가장 앞서서 연구를 하고 실험도 진행한 나라는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경우는 아직 완료됐다는 얘기는 없고 계속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인데요. CBDC 관련해서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15개의 시와
성에서 디지털 위안화, 이 차이니즈 위안이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과 유통 체제를 보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 체제를 통해서 CBDC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제한된 익명성 보장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 보호와 자금 세탁 등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니즈 위안 시범 지역에서 약 누적 거래 건수는 3억 6천만 건, 그리고 거래액은 1천억 4천만 위안을 기록했고, 이 실험에 참여한 가맹점 수도 560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초적인 1단계 모의 실험을 마치고 이를 응용하는 2단계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CBDC에 소극적이었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최근 그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서 최근 CBDC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CBDC를 도입한 그런 국가도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은 아니고 규모가 작은 국가인데, 예를 들면 그 바하마가 2020년 10월에 소매형 CBDC인 샌드 달러를 발행한 바 있고, 동카리브해 통화 동맹 지역인 ECCU에서도 소매형 CBDC인 D캐시를 2021년 3월에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DC 도입이 통화 정책 그리고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 소매형 CBDC가 발행될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앙은행이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디지털 법정 화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새로운 금리 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 유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이 CBDC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전반적으로 예상하기는 CBDC가 도입이 돼도 CBDC의 이자를 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라든가 통화 창출 기능이 약화돼서 반대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CBDC가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를 하게 되면 은행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의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는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아진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은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 운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금융 안정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성 등도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과 대비책도 중앙은행에서 계속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은행 예금이 무위험 자산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쉽게 대규모로 빠른 시간 내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뱅크런과 유사한 디지털 런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은행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를 보면은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발행하면 은행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은행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CBDC가 도입이 되면 은행 예금에 어느 정도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유통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실물 화폐인 현금을 발행시키고 유통시키는 시스템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실제 유통은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은행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은 기존과 같은 자금 중개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실은 만약에 은행이 받는 영향이 크다면 이에 대한 그 예방 장치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 예금에 대한 그 예금 보장 한도를 크게 높여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이나 그 이상으로 높여주면 CBDC와 동일하게 은행 예금의 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축소된다든가 은행 예금이 크게 대체되는 그런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급 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형 CBDC는 주로 신흥국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에서 고려를 하는데 큰 목적은 역시 금융 포용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크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이라든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화폐가 앞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경우에 이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의 어떤 안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CBDC가 할 거다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형 CBDC는 그런 기능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그다음에 DLT라는 그런 기반 신기술에 기반해서 어떻게 차세대 거액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CBDC가 글로벌 차원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분야가 이제 국경 간 지급 결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국경 간 거래나 송금시 보면 저희가 이제 코레스 뱅킹하고 환거래 뱅킹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CBDC가 국경 간 거래라든가 통화 간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분야에 일대 큰 혁신과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 국경 간 거래에 CBDC가 이용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언론이나 얼마 전까지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CBDC가 도입이 되면 달러를 대체해서 달러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위안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CBDC 체제는 국내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CBDC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국경 간 거래나 통화 간 거래에 사용이 가능한 CBDC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IS라든가 주요국 일부 중앙은행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쓸 걸로 예상되는 방식은 여기 1, 2, 3번 중에 2번에 해당하는 멀티플 CBDC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CBDC를 개발한 다음에 이게 국경 간 거래, 통화 간 거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체제를 통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향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와 같이 이제 CBDC가 도입될 때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변화할 것인지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의 그 화폐 통화 체제를 흔히 우리는 이중 통화 시스템, 듀얼 모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은 은행 예금이라는 민간 화폐 또는 민간 통화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은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게 중앙은행 통화와 은행 예금이라는 민간 화폐로 구성되는 이중으로 구성되는 체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 통화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CBDC가 발행이 된다면 기존의 그 실물 화폐뿐만 아니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인 CBDC를 근간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든가 전자지급 발행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 디지털 화폐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중 실물 화폐를 기반으로 한 이중 통화 시스템과는 별도로 디지털 이중 통화 시스템과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BIS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CBDC는 나무의 그 밑단, 뿌리에 해당이 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이 나무 가지라든가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BDC는 뭐 이거를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발행할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로도 발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형태의 이 화폐로 CBDC가 발행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전 세션에서 우리 스마트 계약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스마트 계약이 탑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기존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폐의 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매형 CBDC의 경우를 보면, 지금 증권 거래를 할 경우에 증권 인도와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이 CBDC에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하게 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이 증권 대금 지급 결제 수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소매형 CBDC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를 할 때 실은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내가 택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받는 즉시 그와 동시에 자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에스크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우리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 CBDC를 이용한 혁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CBDC를 이용해서 은행 예금을 받고 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면 실제로 이게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P2P 방식으로 상거래라든가 송금 등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 은행 간의 청산과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은행이 도매형 CBDC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이중 통화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실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양한 그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급 결제 수단을 여기에 탑재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중 통화 시스템이 아닌 다중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글로벌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재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아까는 그 국내용으로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이 제공이 되지만 앞으로는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송금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급 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그 거의 빅뱅에 준하는 큰 분야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각국에서 발행한 CBDC를 상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이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다양한 기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적인 지급결제 수단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 환거래 방식의 국경 간 송금 방식은 아마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의 역할도 어느 정도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얼추 돼서 맺은 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위원님, 그 CBDC 맨 마지막 장에 어떤 국가 간 금융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서비스 기업 그런 쪽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CBDC가 이게 활성화되면 기존의 레가시한 어떤 산업과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업체들한테도 새로운 어떤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문과라 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관련 기술을 어떻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디지털 형태의 화폐에 적용할지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지급결제 분야, 좀 범위를 좁히면 국경 간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발달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이게 보통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의뢰를 하고 그 은행이 국경 간 지급 결제가 가능한 은행에 재차 의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상대국 은행에 또 거래를 하게 되고 상대 은행은 돈을 받는 사람과 거래하는 은행에 다시 또 연결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거래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냐 하면 기존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깨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 혁신이 이 분야에는 적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기존의 환거래 방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 디지털 방식,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급 결제 송금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뭐 2, 3%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내던 것을 기존에는 뭐 새로운 방식에서는 뭐 굉장히 저렴한 방식 비용으로 보내고 뭐 기존에 2, 3일 걸리던 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이런 지급결제 국경 간 통화 간 지급결제 서비스에 적용을 하시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선임 연구위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